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지난 9월 26일 권순할TV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책임당원들 사이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 관리를 당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 관리시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법원에 일괄 위탁 관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며칠 사이 당원들 사이에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힘 책임당원 1,800여 명이 9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대선 경선 일괄 위탁관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당초 이 가처분 신청은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당사를 관리하는 법원이 현재 서울 남부지법인 점을 감안해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서울 남부지법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겠다면서 이름을 올린 책임당원은 2,5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서 법원 접수 과정에서 법적 요건상 주소 전체가 아닌 주소 일부, 가령 아파트 같으면 어느 동까지 있으면 그게 법적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가령 어느 동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이렇게 상세한 전체 주소를 명기해야 되는 그런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소를 명기하지 않고 부분적인 주소를 쓴 당원은 신청서 제출 때 정식 문서에는 제외했는데도 무려 1,800여 명이나 되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인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처분 신청서를 전문을 제가 입수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청인들 1,800여 명의 신청인들 명단과 주소가 모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훑어보니까 정말로 전국 각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같은 영남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 강원 지역, 심지어 광주나 전북 같은 호남 지역 당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소송 대리인은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강규영 전 KBS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등 최근 애국시민진영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맹활약하고 있는 노태우 변호사가 이번 가처분 신청도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선 일괄 위탁 관리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가 전문을 지금 모두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이 아니라도 대략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전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훨씬 더 충실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구해서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가처분 신청의 제목은 경선 일괄 위탁관리 금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청인으로 해서 이 명단 1,800여 명의 명단이 모두 있고 그리고 신청인들의 대리인으로 변호사 도태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1. 국민의힘 대표자 당대표 이준석, 2. 대한민국 대표자 위원장 노정희 소관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를 피신청인으로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신청 취지는 이렇습니다. 1. 피신청인 국민의힘은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전체를 일괄 위탁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 신청 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사자 관계 설명이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피신청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고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신청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당내 경선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으로 피보전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헌상의 권리 그리고 당규상의 권리 이 신청인들 책임당원들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당헌과 당규에 기반해서 설명한 다음에 소결론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국민의힘 당원들로서 위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의힘 당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기타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공인된 복수의 국내 조사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선정, 여론조사의 방식, 조사과정 참관 및 관리감독, 투표 결과 반영 전 검증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한 여론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당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규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신청인들은 말합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국민의힘 당원들로서 현재 피신청인 국민의힘 당이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한 전문가위원회를 두지 않고 그 전문가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기관 선정, 여론조사의 방식, 조사과정 참관 및 관리감독, 투표 결과 반영 전 검증 등에 관해 자문을 받음도 없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직전 당내 선거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직전 당내 선거라 하면 지난 6월 전당대회를 말합니다. 신청인들은 이 직전 당내 선거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신청인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제1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피신청인 국민의힘은 위 전당대회 당내 경선 과정 일체를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위탁한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다음에 직전 당내 선거에서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 당원 대상 ARS 전화 여론조사,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모두를 관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검증 절차, 실시간 실효적 참관의 보장, 사후 검증 절차 어느 것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당시 일괄 위탁을 받아서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 전당대회 경선을 관리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전 당대표 선거 결과의 경우 30% 비중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편향적인 우위가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당원 투표 결과를 뒤집는 석연찮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모집단인 당원 대상 투표 중에서도 증거가 보다 잘 남는다고 할 ARS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의 득표율이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모바일 투표보다 훨씬 높은 이상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다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난 전당대회 투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피신청인,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를 말합니다. 피신청인들은 직전 당내 선거에 참여했던 한 후보가 자신이 완주했던 선거에 대한 기초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데 대해 위탁계약서 사본 일부를 제출한 것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직전 당내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서 다음으로는 피신청인인 중앙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에 대한 신뢰 상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소위 K보팅 시스템은 프로듀서 100일 결과 조작 사건에 이용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큰 파문을 일으킨 프로듀서 100일
그게 이게 바로 그 조작 사건에 이용된 시스템이 지금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 시스템, 소위 K보팅 시스템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형 K보팅 시스템이 뭐 굉장히 문제가 없고 무결하다고 주장하는데 천만 만만의 말이라는 게 프로듀스 100일 결과 조작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120곳이 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쟁송에서 피고가 되었고 중앙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해 큰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많은 곳들 중 단 한 곳도 법정기일 180일에 3배가 되어가는 지금까지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신뢰가 없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신청인들은 이 부분의 소결론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제2차 컷오프 경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일 2021년 10월 6일과 7일입니다. 당원 투표 비중이 30%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이 70%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표일이 근접한 만큼 응급한 가처분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당 경선 과정 일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중지되고 당헌 당규상의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국민의힘 당이 주도적으로 여론조사기관 선정, 여론조사의 방식, 조사과정 참관 및 관리 감독, 투표 결과 반영 전 검증 등을 진행한다고 해서 불책의 손해를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결어로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피신청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야당이고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신청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 일체를 일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국민의힘 당원들로서 현재 피신청인 국민의힘 당이 당헌 당규상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에 따르지 않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급적 법원이 이에 대해서 빨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법원의 행태를 통렬히 비판한 칼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의 필자는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입니다. 역사학 전공이고 특히 중국 현대사, 이 문화혁명이라든지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모택동 정권의 해약 이런 부분에 아주 정통한 역사학자입니다. 부친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원로 사회학자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정 교수는 9월 29일 조선일보에 선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법원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특히 4.15 총선 관련된 소송이 120건이나 넘게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판결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해서 아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칼럼이라고 판단돼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고 독재 정권을 불러들인 선례가 드물지 않다. 20세기 좌우 전체주의 정권은 모두 민주의 깃발을 들고 등장했다. 민주정권이 독재정권으로 돌변하는 과정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근대 입헌주의 사상가들이 한 목소리로 권력 분립을 강조하고 파벌주의를 배격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삼권 중 특히 사법권 독립은 자유와 민주의 생명줄이다. 사법부가 외압에 굴하거나 권력과 결탁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몽테스키에가 내다봤듯 법관이 입법자가 되면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행정까지 도맡으면 폭력과 압제를 자행한다. 사법부의 타락을 막을 길은 무엇인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양심은 누가 어떻게 검증하나? 시민사회가 나서서 감시할 수밖에 없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다. 사법 불신이 팽배하기에 더더욱 법원은 국민 앞에 법정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 파산법원 등의 법정 기록 수십억 건이 거의 전면적으로 정부 공식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법정 기록 수백만 건을 따로 수집해서 무제한 공개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덕분에 외국인도 미국 법정의 판결문, 수사 기록, 기소장, 증언 음성 파일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 법원은 판결문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6 내지 8년 전부터 확정된 민형사 판결문은 공개하고 있다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장벽이 높다. 쉽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엔 대법원 판결문의 3.2%, 각급 법원 판결문의 0.003%만이 공개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공개된 판결문도 복잡하고 난해해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들다. 문장 구분도 없이 법률상 투어만 나열되어 옛날 서리들의 이두체 행정문서가 연상될 정도다. 영어권 판결문은 문장이 간명하고 논지가 명확하다. 로스쿨에선 법률 문장도 간결한 게 좋다고 가르친다. 대법원 판례는 대학에서 철학, 역사, 정치학 교보제로 널리 활용된다. 법률가들 스스로 법조 언어를 폐기하고 평이하고 정확한 언어로 대중에게 다가간 결과다. 정보혁명의 시대에 법조 언어는 사법정의의 장애물이다. 소통 실패를 낳고 사법 불신만 키운다. 독재 정권의 사법부는 교묘한 율사의 궤변으로 헌법을 파괴해왔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특정 대상만 골라서 처벌하는 선택적 법 집행과 민감한 사안에선 재판을 지연하는 고의적 태업 등으로 나타난다. 법무부, 검찰, 법원은 지난 정권의 피의자들을 포승줄로 묶거나 수갑을 채워 언론에 노출시키는 인격 살해를 사실상 허용했다. 상황이 뒤바뀌어 현 정권 인사들이 검찰에 불려갈 땐 검찰개혁 운운하며 법무부가 부랴부랴 포토라인을 철폐했다. 피의자 인권을 내세우지만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죽은 권력엔 음형을 가하더니 산 권력엔 관용을 베풀기 때문이다. 지난 4.15 총선 관련 대부분의 태업은 더 심각한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소송이 120여 건 제기됐음에도 대법원은 520여일 동안 단 한 건의 판결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란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훈시 규정이라는 비상식적 해석을 강요할 뿐 공정선거를 책임지라는 그 엄중한 법의 훈시를 따르는 노력도 의지도 없는 듯하다. 법관은 법을 사보타주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지성이 두렵지 않나. 정부기관의 부패는 음지의 독버섯처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자란다. 작가는 작품으로, 학자는 논문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시민사회의 평가를 받아 공신력을 얻는다. 판결문에 대한 공적 검토 없이 법원의 신뢰는 유지될 수 없다. 법원은 국민이 알기 쉽게 법조 언어를 개혁하고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법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라. 국민의 지성 앞에 법관이 엎드릴 때 법원은 비로소 권력의 외압을 벗어나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이상은 송재윤 교수의 칼럼입니다. 명칼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